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 상담을 오신 의뢰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람을 폈거든요.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도저히 아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리고 싶은데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한다고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들키면 보통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경우가 많지만 이 의뢰인처럼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는 드라마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용서해 주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시는데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거나 아직 배우자에게 애정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바람을 핀 배우자가 괘씸해서 이혼을 해주기 싫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혼해주면 남편과 불륜녀가 당당하게 만나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아직 아이가 많이 어리기도 하고 엄마 손길이 필요한 때라서요.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고 다시 잘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잘못을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민법과 대법원이 이혼 제도에서 어떤 입장을 기준으로 삼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혼인을 해소할 권리를 제한받는 것입니다. 이 유책주의는 혼인의 성실 의무를 저버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우리 민법이 보호하고 있는 결혼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혼인의 안정성과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이혼 원칙으로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이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혼인 관계가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구에게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혼인의 실질적 기능이 상실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적인 이혼 원칙으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즉,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판례를 통하여 개별적인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파탄주의 요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5호까지가 유책주의에 의한 이혼 사유라면 동조 제6호는 파탄주의에 의한 이혼 사유인 것입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 장단점을 가집니다. 유책주의는 혼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혼인이 사실상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비합리적으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탄주의는 실질적인 혼인 상태를 반영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가치와 부합하지만 유책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인의 실질적인 파탄 상태, 당사자의 반성과 태도, 자녀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났고 양 당사자 모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나 오기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유책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정의를 도모하려는 입법과 판례의 진화라 할 수 있으며 점차 파탄주의적 요소를 우리 법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각각 다른 철학과 다른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이 둘의 조화를 모색하는 절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유책주의의 한계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책주의 원칙을 취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탄주의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유책주의의 예외를 취할 때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양 당사자가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 생활 관계는 어떤지, 별거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부부 간에 별거 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혼인 생활이 파탄난 이후에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만약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양육과 교육, 복지는 어떠한 상황인지 그 밖의 혼인관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 또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부양을 했으면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유책성이 약화되어 유책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많은 조건들을 전부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만큼 법원은 이런 요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중대한 유책에는 당연히 부정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 이외에도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도 유책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내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면 그 또한 나의 유책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남편이 외도를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50대 회사원 여성으로 남편과 약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남편은 회사 직원과 6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혼외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은 혼외자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더니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서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귀책 사유가 2개인 거죠.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의무, 성적 성실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전부 다 저버린 거죠. 즉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반면 주인공에게는 아무런 유책 사유가 없었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주인공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실 남편은 처음 외도를 할 당시에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가 태어나고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남편을 설득한 거죠. 우리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냐, 나를 상간녀, 불륜녀 소리 듣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남편 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남편을 설득하고 이 혼외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면서 결국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남편이 주인공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자 주인공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당시 주인공이 이혼을 원치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중학생인 자녀들이었습니다. 흔히 전업주부가 이혼을 망설이는 것처럼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과 남편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했고, 이유야 어찌됐든 남편은 주인공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넉넉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인공은 자식까지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남편이 너무 괘씸하고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주인공과 남편 사이의 자녀들도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꼭 필요했고, 주인공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출한 이 지난 6년 동안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와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자,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재결합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주인공과 남편 사이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주인공과 상간녀 사이에는 상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가 넘쳤습니다. 일단은 혼외자의 존재 자체가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였죠. 물론 주인공과 이 남편 사이의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고 혼외자를 낳았다면 부정행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주인공과 남편 사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정기적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다니거나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혼인이 파탄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행위의 증거로 참 많은 것들이 쓰이는데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사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이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이 남편 몰래 촬영을 했는데 의뢰인과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이 성관계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고 설사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유포한다면 동법 제14조의 2 제2항 촬영물 반포죄에 해당합니다. 이 둘 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상간녀가 다소 어이없는 행동을 한 덕분에 의뢰인으로서는 아주 손쉽게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했고 곧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촬영물 반포죄로 고발을 해서 상간녀는 상간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관계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보다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입니다. 또 부부끼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집에서 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배우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 컴퓨터에 회사 메신저를 로그인을 해뒀는데 우연히 컴퓨터를 쓰다가 배우자와 회사 동료가 회사 메신저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간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해주고 있었는데 이걸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블랙박스에 상간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증거를 찾으려면 매우 다양합니다. 어쨌든 주인공의 사례로 돌아와서 주인공은 상간소송에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공과 남편 사이의 혼인기간이 20년으로 길고 그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으며 이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6년으로 길었고 심지어 그 사이에 혼외자까지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6년 동안 외도하고 혼외자까지 낳았는데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이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법원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3천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아두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거나 증액합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린 자녀가 있는지,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정행위의 횟수와 내용이 무엇인지,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상간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혼인 기간이 20년에 달했고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었으며 부정행위 기간이 6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었고 남편이 상간녀와 혼외자까지 출생한 바람에 주인공의 고통이 가중된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으며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과다하게 물을 수는 없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위자료 액수가 2,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간소송이 먼저 끝났고 주인공과 남편 사이의 이혼소송이 남았습니다. 일단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됐고 상간녀가 주인공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죠. 즉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된 겁니다. 이 판결이 이혼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니
이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 이 소송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상간녀와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주인공과의 결혼 생활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이 파탄 이후에 상간녀와 만나고 혼외자를 출생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은 주인공과의 혼인이 파탄났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남편은 주인공과 계속 각방을 썼고 주인공이 성관계를 계속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게 됐다는 궁색한 변명까지 했고 주인공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매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온갖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부정행위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명백한 유책 사유를 방어하려면 똑같이 맞바람을 피웠다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했다거나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맞바람이나 범죄 정도는 되어야 부정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유책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하게 되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외도를 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나는 성적 욕구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도를 했다,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배우자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탈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건 거부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도를 하고 성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이 배우자가 아침을 차려주지 않았다거나 매번 똑같은 반찬을 준다, 매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때운다는 것인데요. 사실 맞벌이를 하는 입장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걸 아실 거예요.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 시간에 아침밥을 차리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죠. 퇴근하고 서로 지쳐 있는데 저녁을 준비하고 차려 먹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퇴근하고 나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배달 음식이나 김밥으로 때운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인공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두 자녀들이 모두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정하였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는 자녀들의 레슨과 콩쿨, 학업, 식단에 집중하느라 자신과 남편의 식사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의 남편처럼 부정행위를 한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러나 실무에서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남편이 주장한 주인공의 귀책 사유들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기각된 이후에도 남편은 주인공과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간녀와 혼외자 이렇게 3명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주인공은 두 자녀들과 함께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별거 기간이 6년 정도로 상당히 길었음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판단되어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기간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40대 회사원 여성으로 남편과 약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주인공과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고 서로 성격이 많이 달라서
신혼 초부터 많이 싸웠는데요. 남편은 주인공과 반복적으로 다투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싸우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말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정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주인공과 자녀 양육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더 이상은 주인공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부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짐을 챙겨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버렸는데요. 당황한 주인공은 몇 번이고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했고 자신이 화내지 않을 테니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잘 해보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공과 대화조차 하기 싫었던 남편은 주인공의 연락을 전부 차단하고 약 4년 동안 주인공과 별거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아이 또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는 연락을 계속하였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별거를 한 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던 중 남편은 호감 가는 여성이 생겨서 흔히 말하는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던 남편은 주인공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여성을 만나게 되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 때문에 남편은 주인공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인공과의 별거 기간이 4년이나 되고 그동안 주인공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서로 관계 회복을 원치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혼 소장을 받은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느 부부가 하듯 자녀 문제로 다퉜을 뿐인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했고 4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으며 자녀를 만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혼하자며 소장을 들이밀었으니까요. 심지어 주인공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4년 동안 수시로 남편에게 돌아와라, 부부 상담을 받자, 아이를 생각해서 마음을 바꿔달라는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다시 잘 해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차단하는 바람에 주인공의 일방적인 노력이기는 하였습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를 이유로 들어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보다 7살 연상이었는데 남편은 항상 주인공이 자신을 남편으로 대우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항상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주인공이 평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많이 내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였고 다툰 다음 날에는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견디다 못한 자신이 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쌍방이 귀책을 주장하고 별거 기간이 4년인 이 사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4년 동안이나 생활비나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일절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주인공에 대한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심지어 4년 동안 주인공이 계속 남편에게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아이를 생각해달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전부 무시했던 것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주인공이 모욕과 폭언을 하였다는 남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무시 모욕은 분명 재판상 이혼 사유는 맞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남편에게 이 주인공의 모욕과 폭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주지 않은 것,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인공과 남편 모두 맞벌이기도 했고 평소에는 주인공이 항상 식사를 챙겼거든요. 싸운 다음에만 며칠 챙겨주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거를 트집 잡은 거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밥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않겠어요? 판사님 또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남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던 것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거 기간이 4년인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죠? 그렇다면 별거 기간이 훨씬 긴 경우에는 어떨까요?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아내와 4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아들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주인공은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의 장손이었는데요. 주인공 부부는 신혼을 주인공 부모님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시부모님과 함께 신혼을 시작하게 된 주인공은 이때부터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아무래도 옛날 분이다 보니 며느리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모름지기 며느리라면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 내조를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인공 어머니는 아내와 항상 고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주인공 어머니는 아내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를 시켰고 청소와 빨래도 전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 준비를 하고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한 후에야 자신의 출근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년에 6번에 달하는 제사 준비도 전부 아내가 담당해야 했고 더욱이 주인공 부부 사이에 아이가 셋 태어나면서 주인공 어머니는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린 새 아이들을 돌보려면 주인공과 아내 중 한 사람은 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퇴사하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외벌이 가장이라는 이유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부 아내에게 떠맡기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린 아들 셋을 홀로 한꺼번에 돌보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감당해야 했는데요. 어린 아들을 업고 집안일을 하느라 아내는 고질병인 관절염으로도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그럴 때마다 주인공과 아내는 심한 다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주인공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분가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아내가 그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고 독방 육아를 하면서 쌓인 서러움과 울분이 너무 컸던 것이었습니다. 분가를 하고 난 이후에도 아내는 심한 감정 기복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이를 주인공에게 토로하며 주인공 어머니에 대한 비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괴로움을 이해하려던 주인공은 반복되는 다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동료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에 불과했는데 주인공이 아내와의 갈등을 하소연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주인공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주인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인 주인공이 육아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아내는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며 주인공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주인공도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에 적당한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주고 이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주인공이 이혼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주인공의 어머니는 주인공 부부의 이혼을 결사반대하고 나섰고 주인공 부부를 집으로 불러들여 온갖 설득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도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부담스러웠고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이 부모의 이혼이 혹시 흠이 될까봐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한 번만 주인공을 용서하고 다시 결혼 생활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아내가 주인공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주인공을 볼 때마다 외도한 사실을 끄집어내어 비난했고 주인공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인공도 반복되는 비난과 원망에 점점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도 주인공에 대한 원망이 많이 컸던지 주인공에게 돌아오라거나 하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과 아내는 무려 25년 동안의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비록 아내와 별거를 하면서 남남처럼 지냈지만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며 어린 아이들까지 훌륭하게 키운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아내와는 소원해졌지만 자녀들 양육비와 생활비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지급하였는데요. 나중에는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도 했고 가끔 자녀들을 따로 만나 용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25년이 지나면서 주인공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는데요. 자식 결혼식에는 주인공 부부도 모두 참석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주인공은 자녀들 전세 자금을 상당 부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주인공은 자신 또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주인공에게는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 교제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아내와는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이 여성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서 단순한 동거인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까지 전부 분가하고 나자 주인공은 아내와의 무의미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내에게 이제 자녀들도 다 결혼했으니 우리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별거 기간이 25년이나 됐고 그동안 주인공과 아내는 거의 교류가 없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주인공은 아내가 특별히 이혼에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인공에 대한 미련이었는지 원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렇게 25년을 지내왔는데 굳이 서류 정리를 해야 하냐, 남들 보기도 부끄럽고 번거로우니 그냥 지금처럼 지내자 라면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별거 기간이 25년이었던 이 사례는 결국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다르게 우리 법원은 이 사례에서 유책 배우자인 주인공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2번이나 부정행위를 했고 아내와 심한 다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주인공 어머니로부터 모진 시집살이, 즉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주인공의 책임이었는데요. 주인공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시간의 경과입니다. 주인공이 외도를 했고 아내가 주인공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은 인정이 되나 이미 그때로부터 25년이라는 매우 긴 세월이 흘렀고 아내는 25년 동안 주인공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의 유책성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주인공은 비록 아내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25년 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를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내에게도 별도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주인공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까지 보태며 부모로서의 책임은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이런 경제적 지원이 주인공의 유책성을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혼인 파탄 여부입니다. 주인공 부부는 25년 동안 별거를 했고 주인공과 아내 모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주인공 부부의 혼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고 세월이 25년 경과함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되어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판시해서 주인공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는 별거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4년과 25년이었죠. 그러나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부부는 강력한 법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나 가정폭력과 같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법이 수십 년 동안 유책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보다 완전한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